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우리 주제에 맞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또 각별히 언론에 날만한 얘기를 하면 따따블 점수를 주겠다고 한 이유는 아픈 질문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콕 하면 찔러서 이재명 당황하더라. 그 바닥 드러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따따블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금융과 경제, 또 제가 생각하는 경제는 뭔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테니까요. 경제라는 언어는 뭐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는데 경세, 재민의 준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결국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죠. 경제는 과학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죠. 근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이자 의견입니다. 가치죠, 가치. 제가 금융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본 금융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 사실은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 원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빌립니다. 근데 보통은 5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뭐 온갖 이름의 뭐 20만 원 떼고 30만 원을 줘요. 아마 이 중에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몇 달 지나면 이제 잘 못 갚잖아요. 뭐 이자율이 뭐 엄청나니까.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전에 빌려준 거 50만 원 갚은 걸로 치고 1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또 30만 원 떼고 이러면 한 2, 30만 원 또 받고 이제 빚이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요게 몇 달이 지나면 300만 원, 한 1년쯤 지나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채 시장, 그러니까 대부업체 말고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건데 401%였다고 해요. 연 401%.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을 내보면 이자율이 평균은 아니고 보통 1000%, 30,000%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대개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또래 청년들입니다. 황당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겪지 않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를 다니고 또 부모님들도 요즘은 좋은 대학 간 사람 부모들은 되게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2% 이내 우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500%, 1000%, 3000%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렸을 수 있냐.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돈 50만 원을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그 보호 대상자 아니겠어요? 가만 놔두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 복지 지출을 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빌려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재정적으로도 이익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500억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50만 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드립니다. 대신에 본인이 신청하고 버스 타고 와서 받아야 됩니다. 귀찮으면 오지 마세요. 근데 50만 원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 50만 원 빌리러 오지 않을 거다. 조건은 연 1%에 5년 후 갚는 거다. 원하면 10년 후로 연기해준다. 연장해준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더니 미어 터진 거예요. 50만 원 빌리겠다고. 그래서 금방 소진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너무 작다 돈이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우리 수술비 내야 된다. 근데 돈 못 빌린다. 안 그러면 우리도 사채시장 가서 장기 기증 서약서 쓰고 돈 빌려야 된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300만 원까지는 빌려주자. 그것도 역시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500억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이.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를 재정에서 500만 원을 직접 빌려주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차라리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에 이 500억으로 부실난 부분만 대신 갚아주자. 여러분들 경제학도니까 쉽게 이해하겠죠? 그게 금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를 제가 단속을 했는데 뭐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업체를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사법 경찰을 동원해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좀 했는데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혹시 경기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그 번화가 하고 서울의 번화가를 기회될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번화가에는 일수 돈 빌려드립니다. 이거 쪽지 없어요. 아마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 경기도에서 돈 빌려드립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광고하는 거. 이거를 단속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장부를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찾아서 이거 불법 계약이니까 무효입니다. 자, 이자 더 많이 내셨죠. 다 돌려드리고 처벌하고 다 합의시켜서 다 돌려줬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사업하다 걸리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건 내 자랑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한 사례인데, 하여튼 이걸 막 단속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못 빌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또 돈을 빌려주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대부업 단속에서 그다음에 직접 재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차 보존 방식의 이제 하나의 금융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300만 원 너무 적다. 500만 원 돼야 된다. 청년 세대들을 먼저 빌려주자. 뭐 전원행이 빌려주면 좋은데 여하튼 반대도 많고 하니까 청년만 빌려주는데 이유는 청년 때에 500만 원하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40대, 50대에 5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종자로서의 벼 한 대하고 먹는 식량으로서의 벼 한 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먹는 한 대가 없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씨 뿌릴 벼 한 대가 없는 것은 그 많은 길이죠. 그래서 이게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 주기별로도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걸 우리 보통 빚이라고 하죠. 부채. 근데 이 부채를 또 여러분은 자산이라고 표현하죠.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빚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빚은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청년 때의 500만 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상황을 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경제재민, 경제는 함께 사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보호하고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절제시켜서 같이 사는 게 세상 아닌가요? 그게 문명국가 아닙니까? 약육강식하지 않는 게 인간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보통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의료보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병이 잘 안 걸려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 엄청 더 많이 내죠. 그런데 병 많이 걸리고 보험료 의료 지출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병이 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공정한가요? 여러분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러나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죠.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한다.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한다. 이걸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줄 우리 네 분이 이제 사정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돈을 잘 못 갚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쪽은 아주 부자예요. 여기 아주 돈을 빌리면 무조건 잘 갚아요. 그러면 이거 왜 잘 붙네. 네. 네, 그럴 때 이분들한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의 원천은 뭡니까? 금이에요. 금융의 원천은 신용이고, 신용의 원천은 현대 국가는 국가 권력이죠. 발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여기는 잘 갚는 집단이니까 이자율이 엄청나게 싸요. 2% 이내, 우대금리 1%대. 원하는 만큼 빌려드려요. 원하는 기간만큼 얼마든지 빌려드려요. 저리, 고액, 장기 대출해 줍니다. 여기 가난해요. 안 빌려줘요, 첫째로. 두 번째 빌려주고 조금밖에 안 빌려줘요. 이자 엄청나게 높게 내야 돼요. 그리고 장기로 안 빌려줘요. 떼어먹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용 등급이라고 생긴 겁니다. 가난한 집단, 부자 집단.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가난한 사람은 돈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돈 많이 빌려준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저리로, 장기로.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그래서 이게 금융의 그 공공성, 금융의 수익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개인 또는 기업들이야 자기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국가는 같이 살게 해야 되겠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금융 영역에서는 이게 작동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 안 내고 혜택만 보는데, 어떻게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하더라. 근데 이 4명 중에서 과연 진짜 다 안 갖고 떼어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그 하위라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뭐 5, 6, 7, 8, 9, 10 뭐 이런 등급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부업체들은 보통 이자율이 얼마 전까지 24%였죠. 지금 20%로 떨어졌는데, 올해 6월부터 떨어졌는데, 이 24%, 20%라고 하는 막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도 95%가 다 갚습니다. 떼어먹는 사람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떼어먹는 또는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이 5%의 이 부담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즉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금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럼 막 가난한 사람 빌려줘서 떼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보통 도덕적 해이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려고 해도 제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재와 도덕적 해이 중에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즉 능력이 되면 갚고 능력이 안 되면 못 갚지만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알 수 없죠.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는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거긴 담보도 없고 수익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오로지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전화해가지고 밤에 전화해서 괴롭히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쫓아가서 돈 달라고 괴롭히는 건 더더욱 금지예요. 그건 처벌해요. 전화하는 것도 이제 안 돼요. 변호사, 이 사람한테 독촉하세요 하면 직접 전화도 금지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 금액이 있더라. 얼마냐? 900만 원대입니다.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9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은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더라.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최고치 또는 평균치가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능력이 돼요. 떼어먹기로 맘먹어요. 떼어먹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금융거래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도 못 가져요. 자, 이걸 감수해야 되는데 이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클까?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족징 인징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격사 교과서에서 배운 나쁜 정책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공납을 하는데 공물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옆집이 안 내면 대신 내야 돼요. 그 마을에 산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안 낸 이웃집 군포를 다른 사람이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대신 냅니다. 인징이라고 그랬죠. 이웃이 대신 낸다. 뭐 족징 뭐 이런 거. 항구징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 경제라고 하는 데는 그냥 이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이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객관적 상황이 바뀌어서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 과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고도성장 사회에서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투자할 돈을 확보하면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즉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것 자체, 투자 자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심했고 또 정권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아줘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서 특정 재벌,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돈 빌리는 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막 수백 프로, 쉽게 말하면 천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갔죠. 빌려서 투자하면 남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 돌아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 이자. 즉 지금 100억 빌려가지고 5년 후에는 950억만 갚으세요. 라고 해도 돈을 안 빌려갑니다. 즉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원래 공급과 수요, 이 양측면 중에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에다가 집중해주면 공급을 하려니까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려면 고용해야 되고 고용하니까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니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니까 수요가 늘고 다시 또 생산하고 이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였죠. 낙수효과 시대.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재부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거죠.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의견에 답하면서 제 의견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준비된 질문들이 있겠죠? 아무나. 네,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방식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또 남녀 이렇게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경제학부 배상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국내적인 상황이랑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이제 미국 쪽인지 중국 쪽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국가 발전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중 중에 어느 쪽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한다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도 국가의 특성이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중간에 위치해 있는 소위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고 그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가능하냐?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보통의 반도 국가들이 겪는 방식으로 찢어지거나 분할 점령되거나 사라지죠. 그런데 반도 국가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융성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융성한 나라도 있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일단은 강력한 국력이 필요하죠. 병성 파워 더하기 연성 파워까지 합쳐서. 두 번째는 그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리더십의 핵심은 철학과 용기입니다.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선택하게 할 수 있죠. 미중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이야 매우 중요한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서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중국과의 소위 말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우리가 그걸 한쪽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무역 분쟁이나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단기 효율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우리가 단기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했더라면 100% 특정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국내 생산 기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수입 다변화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국가의 책임은 다 방기하고 민간의 경쟁에만 100% 맡기니까 가장 싼 곳이 전부를 수출하는, 가장 싼 곳으로부터 100% 수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 위험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수입 다변화라든지 또 국내 생산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요소수 사태를 이겨내는 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가상화폐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제는 실물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아주 질적인 대전환인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가상세계 안에서만 있는 그림을 주택을 설계가 집을 지었는데 그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있잖아요. 아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미 다중이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종이 돈 이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땔감으로 쓰면 조금 뭐 열량을 발생하려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건 돈이야. 이걸로 얼마가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서로 교환 수단을 인정해 하니까 그게 돈이 된 거죠. 요즘은 돈은 그 종이도 아니에요. 이제 숫자예요, 숫자. 컴퓨터에 있는 숫자가 돈이 됐습니다. 아니 추상화되고 있죠. 여기서 더 넘어서서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있는 것이다.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사람들이 이미 거래하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이걸 가치로서 인정해. 거래 수단을 인정해.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있겠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 전망 얘기는 아마 다른 분들도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국가의 현재 상태의 가장 큰 과제가 성장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렵죠.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왜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정, 현실적 공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로 근본적인 정의라는 거하고 이게 상충되는 상황에 이를 만큼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게 됐냐. 저는 그 기회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려웠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었고요. 월급도 뭐 자주 오르고 한 직장 들어가면 그 회사 계속 팽창해 나갔기 때문에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성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성장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기회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미 기득권자인 기성세대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신규 청년 세대들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둥지가 쫙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큰 둥지에서 살기 때문에 경쟁에서 져도 둥지에서 탈락하지는 않았어요. 떨어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약간 바깥으로 밀려나는 정도였죠. 그래서 지금은 둥지가 작아져가지고 여기서 경쟁에서 지면 둥지에서 떨어져요. 죽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렬하게 경쟁이 되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혼자 싸우기 어렵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편을 먹죠. 편을 먹어서 일단 일부를 밀어내야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날 게 생기니까. 그래서 생긴 게 예를 들면 지역 할당을 두고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이 다투게 되고 무슨 할당제니 이런 거 등등을 이유로 해서 남녀가 갈려서 갈등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청년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좋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원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렸고 즉 양극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됐고 사람들은 희망과 열정을 잃게 됐고 그래서 출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욕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체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냐. 이 작은 둥지 안에서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고 거기 공정하게 지켜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죽을 때도 또 탈락할 때도 공정한 룰에 의해서 탈락하면 좀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대치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둥지를 키워야 된다. 즉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좋아 성장이지 가능하냐가 여러분이 질문을 할 거죠. 가능하죠. 왜?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즉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성장의 길입니다. 근본적인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죠. 문제는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즉 기득권이 있고 좋은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 이해관계 조정에서 손실을 보게 될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항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죠. 변화, 개혁, 혁신. 고통이 따른다. 저항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저항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진짜로 세상은 변하는 거고 자원 배분도 효율화되고 양극화의 속도도 좀 줄고 그 다음에 결국 양극화가 좀 완화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에 따른 저성장 문제는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조금 회복해주면 중소기업도 돈 좀 많이 벌고 탈취당하지 않아서 좋은 인재 써서 성장하고 싶고 그럼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실업 문제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불균형 상태라 지방은 소멸한다고 난리고 수도권은 미어터져가지고 폭발한다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을 조금 회복하면 역시 성장의 잠재력이 살아난다. 이런 것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전환의 위기, 아까 디지털 전환의 위기, 또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위기, 뭐 주기적 팬데믹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이겨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결국 저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거기서 기회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 마이크는 오른쪽 들고 있어요. 오른쪽 뒤에 합시다. 오른쪽 뒤에 혹시 네, 저 맨 뒤에 남학생 하시죠. 그리고 다음은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아, 그럼 순차적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네. 그 자유전공학부 정보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기본금융 정책 이야기해 주실 때 그 50만 원씩 그 500억의 재원을 이제 빚 채무를 탕감하는데 이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정책 효과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 50만 원이나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나중에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그 돈을 빌려가지 않으시는지, 혹은 사실 9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그렇게 뭔가 사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에 큰 돈은 아니므로 이게 500억을 그냥 수중에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사후적인 정책 효과가 뭐 정책 기획과에서 증명이 되었는지, 혹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시행한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복지적 대출 그러니까 대출 형식의 복지 이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도 서민금융이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가난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각오하고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에는 꼭 그냥 전액 무상 지원하는 복지, 반드시 돌려받는 대출, 요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쯤도 있을 수 있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면 중간쯤 복지적인 대출 형식의 복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왼쪽으로 마이크 이동이 쉽게. 네, 여기 요 순서대로 합시다. 저기 이쪽 와 있었어요. 맞지. 제가 대답하는 사이 이쪽 와 있으면 되는군요. 왼쪽. 네, 왼쪽 앞에 우리 남학생 얘기하시죠. 네, 경제학부 이창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 나라의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4명대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0.64명대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청년 취업난 심화, 갈수록 깊어지는 남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예산은 연 40조 원이 넘을 정도로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도입, 임신 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한 것들이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공약의 가장 핵심인 기본소득을 출산의 문제에 대입해보는 방안이 혁신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쏟고 있는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중에 현금 보조가 가계 효용을 극대화시켜주고 헝가리에서도 파격적인 현금 지원 출산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니 후보님이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출산 기본소득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가성비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출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잠깐만, 먼저 출산 기본소득을 본인은 어떻게 개념 정리하셨어요? 저는 지금 되게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시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언어를 쓴 일이 없어서 혹시 이게 제가 보기에 어디에 다른 데 교과서나 아니면 문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처음 쓴 얘기 같거든요. 기사에서요. 출산 기본소득은? 그게 아마 산후조리비 지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냥 뭐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 질적으로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길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성공한 디지털 기업의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왜 할까? 그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지 말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인용은 못하겠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미래에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중심이 될 거고 점점 비중이 옮겨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고용 없는 영리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사라지거나 위축된다. 파이 자체가 통째로 줄어든다.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기본소득을 주장한 데는 이 소득 지원을 늘리자라는 좌파적 사고도 있는 거고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통폐합해가지고 현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지원으로 효율성을 늘리자. 이런 우파적 입장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우리 미래 사회에는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러면 할 거냐? 쉽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분 기본소득. 65세 이상은 자산소득 가리지 않고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었죠. 전 국민에게 확대되면 보편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씩 다 지급하고 있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 기본소득도 하자.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으니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가장 희망이 없어진 계층이 됐으니까 지원하자는 얘기가 제가 청년 기본소득이었는데 출생률 얘기를 좀 하면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능하냐. 아니면은 남녀 성평등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하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육아, 보육, 출산, 교육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육아 부담이 또는 양육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이를 많이 출생하지 않을까. 즉 출산 회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본질적인 대책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겪을 때도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내 다음 세대는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인류 역사에 처음일 겁니다. 기성세대도 청년 세대는 너무 어려워.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청년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어려울 텐데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야. 나도 고생해가면서 뭐하러 해 그거를. 이게 제일 큰 원인일 겁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내야죠.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그래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해. 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매우 추상적이고 답답한 소리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가 좀 늘어난다. 그래 취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은 보장이 돼.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노인이 돼서 종이 박스 줍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어지는 사회라야죠. 성장을 회복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은 보장이 된다. 라고 믿어져야 되겠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핵심은 성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어디 가지고 있어요? 그 근처에 손 드신 분 주세요. 네, 가까운데. 우리 여학생 한 분도 아닌데 앞에 여학생 그리면 되겠네요. 네. 우리 그 마이크 들고 다니는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규빈입니다. 네네. 앞서 금융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역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근로 의욕이 감퇴되어서 반대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도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고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정책적 능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은행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나라는 코로나19에서 10몇 %씩 영업이익률이 확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영업이익률이 10몇 %씩 더 늘었을까요? 결국 정책 잘못이죠. 정부 정책 잘못이죠. 원래 금융이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전에는 은행이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금 가지고 금 교환권을 화폐로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금이 요새 신용의 원천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됐죠. 국가가 보증한다. 그런데 혜택을 누가 봅니까? 돈 많고 재산 많고 사회 경력 많고 집이 높은 사람이 혜택은 다 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이거를 금융 배제라고 하죠. 요새는 아예 은행 문턱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해주기 운동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지점들이 다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의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된다. 원래 은행들 중에서는 말입니다. 주택은행, 서민들의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집 마련할 때 저리 장기 돈을 빌려주는 목표의 은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서민들의 금융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의 은행이었어요. 돈 버는 목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소위 IMF를 거치면서 전부 상업은행이 됐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금융기관으로 싹 바뀌었는데 역시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과연 그게 정의로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되새겨 보시고요. 금융이란, 은행이란 공적 기능도 하는 거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 즉 외국 은행들은 손해를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왜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을까? 공공적인 기능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액의 대출을 예를 들어 규모를 따져보면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그게 뭐 큰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2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청년 중에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못했다고 유기치사로 징역 4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언론에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2만 원 빌리라도 못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범위까지는 효과가 있고 모든 정책은 그래요. 그러나 도를 넘어서면 비효율을 발생시키죠. 근데 그 단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능력이죠. 네. 또 마이크 어디가 있습니까? 네, 마이크 옆에 드리십시오. 저 잠깐 좋은 정책을 제가 하나 도입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요걸 쓰시죠. 그래도 좋은. 역시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시죠. 네. 거기 왔다 갔다 힘드니까. 네, 강연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잘합니다. 본질적으로 제 학부에서 알기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큰 공공사업과 그 다음에 경쟁으로 인한 외부 효과가 큰 민간의 금융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금융이 해외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가 국가와 국민의 니즈에 전부 맞출 수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세금에 기반한 국가와 민간 기업이 경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로페이 수수료 등으로 카드사 혜택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인증이 아닐지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정책적이어도 수단은 객관적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부가 사회과학대학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성장을 중시하는데 그 경기도의 GRDP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정책과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GRDP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겠죠. 예. 다른 지역이 보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지방 아래 지방은 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4년 임기를 하는 성장률이 가장 높은 편인데 그거는 뭐 도지사 덕도 아니고 경기도가 인구가 늘어서 팽창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고 전체 성장률은 지금 1%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는 높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도지사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 인구가 늘어나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고 혹시 어디 또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쓸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그저 아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 요 과학 아니다 이 얘기도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무식한 소리 했다 라고 할까봐 내가 한 말씀을 드리면 반론의 여지 없는 진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비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말씀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맞는 거죠. 과학.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그건 진리는 아니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디 이상한 또 해석해가지고 언론에서 제목으로 과학 아니다 주장, 무식 드러내 이런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조화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민간 중심이라 해야 돼요. 일자리도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냐?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만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약육강식의 그 밀림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점은 최소한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거죠. 그게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제란 경쟁과 창의,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강화해야죠. 즉 독점을 막다든지 예를 들면 독점으로 행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걸 막아야죠. 그건 규제죠. 그것도. 그러나 필요하죠. 그러나 또 규제 중에서도 이제 창의와 혁신, 합리적 경쟁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완화하거나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경계선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는 역시 정치적이죠. 이건 가치 판단이 많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지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혁신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혁신의 결과가 아니고 독점의 횡포는 허용하면 안 된다. 어쩌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상당한 경우는 디지털 인프라다. 디지털 SOC에 해당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다 독점해가지고 그거를 폭리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 위에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사실은 선도적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앞줄에 너무 안 해서 앞줄로 잠깐 오십시오. 누가. 여기 왼쪽은 없고 이 앞줄에 하시죠.
네, 우리 마이크맨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류정석입니다. 최근 후보님께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제안하셨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철회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나 신중히 검토해보지 않으셨음에도 포퓰리즘 차원에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제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셨음에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신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정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음에도 국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하신 것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그건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저는 철회한 일이 없어요.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저는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현금만 국민 가계 지원을 하면 요즘은 소위 축장이라고 그러죠. 축장. 경제학도들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고 쌓아놓잖아요. 안 쓰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를 많이 뿌렸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주면 그냥 저금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썩는 화폐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경제학자 중에 있었습니다. 썩는. 그러니까 자꾸 축장을 하니까 지원을 해줬더니 아예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그런 화폐를 지원하면 소비가 잘 되지 않을까?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소비하라고 지원하는 거니까 쌓으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썩는 화폐가 드디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만든 소멸성 지역화폐죠.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써야 됩니다. 당신네 지역에서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간, 기간과 사용처, 사용 방법이 제한된 전자화폐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13조 원 정도에 불과한 1인당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이 정도를 지급했는데 작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5월, 6월, 4월부터 5월, 6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던 2달 동안 소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통계적으로도 준 돈 더하기 31%를 더 썼다. 경제 효과는 180%가 났다. 이게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 40조 원을 지원했죠. 선별해가지고.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죠. 효과 있었어요? 받는 사람만 좋았겠지. 그러나 그게 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순환이죠. 적은 돈이라도 많이 순환하면 경제 효과가 크고 큰 돈이라도 순환 안 하고 딱 멈춰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위 소비 승수, 재정 승수 이런 효과가 있는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이 정말로 효과가 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중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소득 지원 효과는 당연하고 두 번째 거기 더하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당신이 사는 지역의 골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만 써라 라고 했더니 동네가 살아난 거죠. 소상공일수록 대형 유통기업보다 당연히 소비 승수 효과가 크겠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막걸리를 팔아서 돈을 벌면은 내가 신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발을 사야 되고요. 신발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돈 벌면은 통닭 사 먹어야 되고 통닭 주인이 통닭 팔면은 닭을 사와야 돼요. 순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난 소비 쿠폰 형태의 재난지원금 또는 소득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기본소득이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보면 없어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인데 이번에 왜 이걸 철회했냐? 이건 철회한 게 맞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내년 본 예산에 넣는 것, 요 일회적인 거를 제가 포기한다. 왜?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정부도 어렵다 그러고, 특히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된다. 야당이 이것 때문에 협조를 안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나 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라고 한 거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번 본 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다, 이런 거였죠. 국토보유세 얘기는 제가 국토보유세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투기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고 보유세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걸 체제를 백기편해 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대부분 부담을 줄여야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결국은 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해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고 하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국민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인 정치인의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걸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는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토지는 우리 전 국민의 공통의 소유이고, 그래서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부담을 지금처럼 너무 낮게 하는 게 투기 원인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시키고 주택 문제, 토지 투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제한다.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자기 주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자신의 정치적 가치, 철학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건 독재라고 하죠. 포갑이죠, 포갑.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거스르면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 아무나 저기 뒤에 학생 흰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이덕형이라고 합니다.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국토보유세가 토지 배당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이 전가가 안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전가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부 그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쓸모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 공급이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구조상 토지 자체가 좀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토지 보유세가 진짜 이제 토지 배당으로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국토보유세라고 하지 말고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부담과 지출 양 측면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은 부담 부분만 강조하는 거죠. 이재명 세금만 거두려고 해.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토지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국민들이 저항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전체 국민들에게 전액 공평하게 배당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토지 없는 사람 또는 토지가 적은 사람 90% 이상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거나 아예 안 내고 받는다. 그런데 이게 과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느냐. 전가되면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 말은 맞죠. 전가되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전가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다 전가되지는 않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100%냐? 100%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가할 데가 없잖아요. 대기업이 예를 들면 토지를 무슨 연수원이니 뭐 이런 걸로 뭐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건 전가할 수 없죠. 혹시 모르죠. 물건값에 더하게 할지. 예, 그런 건 전가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뭐 직접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니까 토지 부분만 부과하니까 아주 소액일 텐데 뭐 그런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언론 기사에 또 국토보유세 강행 이렇게 쓸 가능성이 많은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자동차 보유세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재산입니다. 그 한 2% 되거든요. 근데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0.17%밖에 안 됩니다. 왜? 자동차는 소모품이죠. 없어져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요. 그러나 토지는 반대죠. 영원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자체가 가치를 일부 창출하죠.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 마모되지도 않다. 그런데 세금이 어떤 게 더 비싸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한 13, 4분의 1? 이게 정의로울까? 자동차는 서민이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은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땅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땅 있는 분. 있는데 손 못 들겠죠, 별로. 그럴 만큼 땅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이거를 내가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확실하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니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전제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보고 나갈 생각이고 만약에 국민이 이거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대다 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대리인의 책임이자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간에 저 여학생 한번 할까요? 저기 기둥 앞에 요 중간에 지금 손가락질 하시는 분 자기를 지금 가르치신 분 그 뒤에 분도 손 드셨던가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김도연입니다. 그 공약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 공약 중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공약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해당 공약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신재생과 액화가스 발전에서조차 크나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4천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발전 공기업에서 수익이 나는 전력원은 석탄과 원자력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또 최근에 이제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신한울 3, 4호기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 즉 공사 재개 가능성을 또 시사하셨는데 이는 결국 탈탄소도 아닌 탄소 감축이란 전 세계적 흐름에 구색을 맞추는 공약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우 구조적이고 또 심각하고 정말 결단을 요구하는 엄중한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가진 의견을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고통이 적은 거, 또 현상 유지적인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끌려가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만 일찍 가도 엄청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원래 순위를 바꾸거나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것은 위기 때 가능해요. 안정적인 평시에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저항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런데 이 큰 변화의 위기, 이 위기 상황이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되죠. 뭐 저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탈탄소 문제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당장 유럽이 지금 톤당 5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평균적으로 뭐 들중날중인데 평균 해보면 한 10,000원 정도? 근데 이거를 지금 그 10만 원 정도로는 올려라. 최하 7만 5천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50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 올려라. 150불 정도까지. 이 국제기구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당장 한 2, 3년 후부터 지금 탄소 국경 조정 부담금 또는 탄소 국경세 이런 걸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탄소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 체제를 유지하면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철강 1톤 생산에 탄소가 1.5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철강 1톤에 도대체 얼마를 유럽, 미국 수출할 때 부담을 시키게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먼저 빨리 부과를 해가지고 국내에 수입되는 그 수입 상품에 대해서 당신들 부가액이 적으니까 우리 더 많이 받겠다. 그래서 부과해가지고 받으면 국부 유출이 안 되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자, 끌려갈 거냐? 끌려가다가 도태의 위험을 겪을 것이냐? 우리가 힘들지만 반발적으로 일찍 가가지고 우리가 선도해서 끌고 갈 거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투자해야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없어요.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분은 40% 목표 책정한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우리 40% 30년까지 감축하겠다. 이거 지금 줄이겠다고 지금 공언하셨던데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 협정 탈퇴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겠죠. 잠깐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탈탄소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덜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수술 안 하면 죽는데 환자가 아파한다고? 아이고 그래 아파 수술하면 안 되지. 돈 들어. 수술비 비싸. 우리 수술비 빌려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네. 그러면 참자. 그냥 견뎌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엄청난 위기를 겪겠죠. 죽든지 망하든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지금 이제 사업성 얘기도 했는데 크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미 그 풍력 발전, 북유럽 같은데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 유럽의 태양광 발전이 이미 화석 연료 효율성을 넘어섰습니다. 곧 원전도 넘어설 거라고 봐요.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우리는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수만 년 우리 후손한테 관리 비용 위험 부담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싼지 내가 모르겠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소위 그리드 페리티를 겪게 된다. 즉 생산 원가가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싸지는 사회가 온다. 10년 안에. 이거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일찍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한 이유는 지금 뭐 저기 당진 이런 데서 막 석탄 막 떼가지고 막 전기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공기 마구 오염시키면서 생산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자 이제는. 소위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 이미 뭐 원전 다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싸요 이미.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바꾸고 여기는 재생에너지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고 통제할 예를 들면 가상발전소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시스템도 잘 만들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 회사도 많이 생기고 수리 보존해야 되고 기술 개발해야 되고 하여튼 그 영역에서 수입도 대체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 대신에 이걸 민간 기업에 맡기면 힘드니까 어려울 때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국가가 역할을 크게 하자. 이걸 통해서 경제 부흥을 해나가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시끄럽지만 조금만 빨리 가면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그 국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자력 발전소 재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소위
그리드 페리트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곧 생산 원가가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근데 곧 원자재까지도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위험하고 실질적으로는 결코 싸지 않는 이 원전은 점차적으로 이미 있는 거 잘 쓰고 이미 짓고 있는 거 잘 짓고 쓸 수 있는 기간을 다 쓰고 기간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울 3, 4호기 얘기가 이제 그 경계선에 있죠. 이게 짓던 건지 지으려고 시도한 건지 그냥 계획한 건지가 불명해요. 그 경계선에 딱 걸렸습니다. 설계까지 했잖아요, 그죠? 7천억 들었다는데 매몰 비용 7천원을 감수하면서 추가로 지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단이 잘 어려우니까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일단 안 짓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역시 이것도 논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딱 멈춰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 한 번 정했다고 언제나 바로 가야 된다.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벽창호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또 그때와 지금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도 비교해 봐야 되고 이번에 지으면 60년을 쓸 수 있다니까 새로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 말고 만약 3, 4호기, 한울 3, 4호기 같은 거 짓는다고 하면 아마 2090년 정도까지 쓰게 될 텐데 2084년과 2090년 사이에 과연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당장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회를 위해서. 네, 또. 네, 우리 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 이 앞에 한번 저 뒤에 저 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중간에. 다음에는 요 앞으로 할 때 준비해 주세요.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서울대 경제학부 조시현입니다. 후보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관계없이 임금 근로자층의 최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후보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캠프의 관련 공약에도 채워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 52시간제가 이제 최소한 회사가 눈치 보게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판교나 선릉이나 IT 회사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포괄임금제를 적용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부여하지 않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근로자들이 감당하게 만들고 있는데 법률상 따지면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위반이 되지만 그에 대해서 근로감독 역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나 정부 지침은 일부분 진전을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주 50시간과 같은 제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장에 확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중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별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의 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칼퇴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품격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를 좀 이게 되돌아봐도 결국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러면 과거 방식으로 진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을 때까지 자고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인류가 유지될 수 있었겠냐. 근데 결국 어떻게 해결했냐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해 온 거예요. 해 뜨고 질 때까지만 일하자.
12시간만 일하자. 8시간만 일하자. 8시간만 일하자. 아니, 주 5일만 일하자. 지금 이제 주 3일도 많죠. 북유럽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가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그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 다시 후퇴시키자.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일 많이 하는 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제일 낮아요. 어떻게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도 낮아요? 좀 황당한 일이죠. 저임금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괴롭게 사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 남아있을 건지,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고 이런 사회로 갈 건지, 소위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갈 건지, 고소득 사회로 갈 건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헌법이 만들어 놓은 게 최저임금제죠. 이 최저임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헌법 파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낮추겠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이거는 위헌적 발언입니다. 위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임금의 완전히 다른 말이죠. 최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죽었다 깨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왜 없어도 됩니까? 그 뭐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나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런 52시간제 이런 것들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임금제 얘기인데, 이제 편법으로 소위 연장 노동에 대한, 연장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편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문제 제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는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합의한 거는 지키자. 합의한 것, 즉 규칙. 뭐 제일 고도의 규칙이 헌법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규칙. 어기면 처벌한다. 형법. 그 외에 각종 행정법규, 민사적 약속 또는 뭐 상식과 규칙, 이런 것들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게, 이런 것들을 지키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그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게 제 1목표예요. 이미 약속한 건 지키자. 그 중에 하나가 노동법인데 문제는 안 지키죠. 근데 말을 못해요. 말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가 지켜줘야죠.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직권조사 나왔습니다. 누가 뭐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다 설문조사해, 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시정하라. 안 하면 제재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할 역할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역할을 할 의지도 없고, 두 번째, 그 의지를 실현할 인력도 없다는 거죠. 소위 근로감독관, 우리나라에 이 감독해야 될 업체가 3,400만 개 되는데 근로감독관 몇 명인지 아세요? 원래 2,000명도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한 1,000명 늘려가지고 2,900명인가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예요. 위반을 해가지고 걸리면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게 또 무마돼요. 그러니까 위반하는 만큼 이익이죠. 위반을 하라고 우리 사회가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 같으면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마이크 앞에 하기로 아까 했으니까 앞에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물어서 그러시죠. 이분 지금부터는 몇 분 같이 몰아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송민주입니다. 저는 짧은 질문과 긴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그 야당의 윤석열 후보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님도 여러 가지 경제 공약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님과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님 공약에는 어떠한 그 비교 우위가 있을지, 경쟁력이 있을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기본 대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SNS에 연체율을 0.1, 0.2%로 계산하고 그 재정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0.1, 0.2%의 경우는 그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받는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의미하고, 그리고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경우에는 10%에 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본대출법 발의안에도 연체율을 10%로 잡고 계산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연체율을 과소평가하심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부담의 문제를 간과하신 건 아닌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학부 영재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만큼 한국에서 능력주의와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에 따르면 장기 성장률이 2000년 초부터 5년마다 1%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공정성을 표방한 정부에서도 능력주의를 표방한 정부에서도 20년간의 장기 경제 성장률의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저성장 문제에 대해 그리고 경제 성장 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능력주의와 결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경제학부 권계입니다. 짧게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30% 수준에 그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처럼 없다고, 부족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역화폐의 경우 제로성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의 경우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CBDC 도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둘의 성격은 다르지만 해당 발언의 의도에는 국가가 자신의 화폐 발행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 말의 의도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암호화폐가 두 가지가 병존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국가의 제도에 흡수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 암호화폐의 경우 개인이 시니어리즈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에 부합하냐고 아까 뭐가? 시니어리지를 암호화폐의 경우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부합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기관 이전 문제입니다. 지방기관 이전에 후보님께서 서울대를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거 기간만 되면은 서울대 때리기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모인 앞에서 지방 이전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즉 서울대 부지를 이전하여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해당 기간에 철거하고 또 이전하고, 그런 비용이 실제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 이전으로 이처럼 지방이 살아나고 삭발 서열화가 정말 타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서울대 이전은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적 정책으로 이걸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제가 이거 공약한 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국립대 통합, 예를 들면 뭐 파리 1대학, 뭐 파리 8대학 하는 식으로, 그것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정치란 우아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실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현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여기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겠냐. 그 결과로 가능하겠냐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으로 내세울지는 우리 참모들 많이 그런 주장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화끈하게 한번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민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시너리지를 개인이 갖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죠.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외국 코인 사고 있죠. 국부가 유출되고 있죠. 이미 코스피 거래액수를 이미 넘어섰죠.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뭐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막는다고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밀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개인에게 시너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우리 그 시너리지를 공공이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방치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건 나중에 아마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일이 하나 아마 나올 겁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하고 양립 가능하겠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저항운동 비슷해요. 국가 발권력에 도전한 겁니다, 사실. 기존 금융체제에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막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 그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송금을 해야 되는데 기존 금융체계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엄청나요. 뭐 환전해야지, 송금 수수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가상화폐로 거래하면 수수료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즉각 시간도 안 걸려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현실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제로섬 아니냐? 수평적으로는 제로섬이 맞습니다. 모든 데가 똑같이 발행하면 지역 이동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지역화폐는 수평 이동이 아닙니다. 매출의 수평 이동이 아니고 매출의 수직 이동. 대형 유통 기업으로부터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에 뿌린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효과가 큰 부분인데 실제 이게 주 목표고, 그런데 그 모 기관은 이걸 일부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죠. 수평 이동만 가지고 효과 없다라고 한 거예요. 즉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뭐라고 그랬는데 너무 심했다 이런 비난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직 이동 효과는 매우 크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기재부가 30% 효과가 있다는데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정치를 한 거죠.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써요. 쉽게 말해 제로다. 일본이 현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더니 요새는 좀 더 썼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출한 금액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90%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그 수표로 줬잖아요. 그때 보니까 한참 만 6개월이나 한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도 작년 말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45%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쓰고 추가로 31%를 썼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과가 없다고 하면 뭐 해석이죠. 뭐 해석이야 각자 하기 나름이니까 그 얘기하시고, 이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너무 어려운 질문했는데 이 능력주의와 공정성에 관한 얘기, 이 정말 철학적으로 깊은 논쟁이 필요한 일이죠.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딱 그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 하나마다 5%씩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 특정 시기에 정부의 무능함이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떨어져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달라요.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큰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항이 심하면 되게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합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결정한 일이라면 정말로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음 개혁이 가능하다. 저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에 관한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많았어요. 사회적 정의, 그래 이거 바람직한 일이야. 내가 약간 손해볼 수 있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세대들은 정의 개나 주라 그래요.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걸 예를 들면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정의롭게 사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건 뭐 너무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데
나의 약간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사회, 즉 여유 있는 사회, 기회가 그래도 조금 넘치지 않더라도 기회가 충분한 사회, 그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정치인이 할 일 아니겠나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이재명의 공약이 뭐가 다르냐? 아까 0.1%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걸 제가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를 보면 연체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경기도에서 설계할 때는 5% 손실을 예상하고 한 겁니다. 그건 또 자산 소득 가리지 않고 모든 청년 20만 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할 경우에 1조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5% 정도, 전체예요. 신용 불량자 중에서 5% 아니고 전체 중에서 5% 손실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500억을 책정을 했는데, 즉 1조 원을 10년간 연 3%로 빌려주는 거예요. 2.5에 3% 빌려줄 건데, 이 중에 못 갚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얼마 정도냐? 은행은 2%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 정도 최대치로 미리 적립한다. 근데 5% 지출해가지고 20만 명이 500만 원 필요한 20만 명이 500만 원씩을 자유롭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금융복지 정책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일 거라고 보고, 이게 은행이 손해 본다는 얘기였었는데, 은행이 5군데가 자기들이 하겠다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손해 보는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200억은 현금으로, 300억은 기금으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수익도 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삼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돼서. 정치인들의 공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획이자 청사진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긴다고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비난이 있다는 뿐이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김모, 국힘의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국힘의 국민의힘의 유명한 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공약을 취급해요. 국민을 표를 얻기 위해서 잠깐 던지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또 국민들도 그래 공약 원래 안 지키는 거지, 빌공짜 공약이나 이게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 하지 말자고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제가 지금 이번 6월달 기준으로 전반기 3년 6개월 만에 했더니 경기도는 98.1% 나왔어요. 성남시장 할 때는 96%, 94% 이렇게 두 번이 나왔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못 지킬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서울대 이전 공약 이런 건 이제 공약 안 한다니까. 말은 할지 몰라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공약을 하기가 지금 망설여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상당수가 원합니다. 근데 실제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표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도도 매우 낮고, 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청사진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장 좋은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예술에는 저작권이 있는데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다 베껴서 하면 됩니다. 전문가 시켜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달 베끼면 최고의 공약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하는 얘기가 다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하는 얘기가 하겠다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딱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한다고 그럴 테니까. 차이는 딱 한 게 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차이가 거의 없을 건데, 차이는 실제로 실현할 거냐, 실천할 거냐, 결국 국민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그 판단으로 결판이 나겠죠. 그런데 실현할지 안 할지 판단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니도 거짓말 하겠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 그거죠. 어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겁니다. 그의 살아온 과거 행적이 곧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속한 걸 지켜왔고, 또 나름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작은 도구로
큰 성과를 나름 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러주신 거죠. 저는 백도 없고 세력도 없고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맡겨놨더니 뭘 하더라. 그게 빈말이 아니라 실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실현 가능성, 실적 이걸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